번잡한 거리 한복판, 갑자기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폭발했고 차 안에 있던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결국 밝혀진 범인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사건의 주범은 현직 또는 퇴직한 국가 고위 관료였고 그들은 자신이 마치 지역의 황제인 양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휘두를 수 있었는데 결국 아름다운 여성을 향한 욕망으로 인생의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범행을 저지른 후 증거를 은폐하려 했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특히 충격적이었는데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체포되어 바로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역사상 극형 선고를 가장 빨리 받은 고위 관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중국 산둥성 진안시입니다. 2007년 7월 9일 오후 진안시 건설로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폭발 사건이 이곳의 평온을 깨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차량이 많이 막혔지만 그래도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도로 중간 지점 근처에서 갑자기 굉음이 울려 퍼지더니 폭발의 강력한 충격파는 순식간에 혼다 승용차를 잿더미로 만들어 운전자는 산산조각이나 잔해가 길가 건물 창문에 걸려 있었고 인근의 한 택시도 불길에 휩싸여 운전자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규모가 너무 커 폭발 지점 근처에서 과일을 팔던 노점상은 날아온 차량 파편에 목이 베어 병원에서 10바늘 이상 꿰매야 했습니다. 폭발 후 주변 주민들은 모두 웅성거리며 자동차가 자연 발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교통사고로 인한 연료 탱크 폭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 발화나 연료 탱크 폭발로 인한 사고가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곧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을 폐쇄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폭발로 인해 길거리에 한 사람이 부상을 입었고 택시 한 대와 승용차 2대가 파손되었는데 사건의 잔인함은 진안시 경찰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럼 번화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폭발이 발생했을까요? 경찰은 폭발 원인이 무엇인지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사건은 보기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번의 폭발은 차량 자체 결함으로 인한 폭발이 아니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고성능 폭약인 TNT로 인한 폭발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계획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법의학 부서를 통해 빠른 속도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31살의 여성 유해평이라고 확정하였습니다. 그녀는 진안시 루이안 아파트 130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폭발로 파손된 차량은 최근 출시된 하늘색 혼다 승용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신분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는 진안시 국토자원부 기관 당위원회 정과급 관부이자 청년연맹 부석이었습니다. 여성의 국가공무원이 거리에서 폭발로 참변을 당했다는 뉴스는 진안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여성 고위계층을 해쳤을까요? 그녀는 누구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당했을까요? 다행히도 경찰 수사는 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근처의 쓰레기통에서 사건 해결에 아주 중요한 단서인 망가진 휴대폰과 리모컨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조사 끝에 경찰은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 번호의 소유자가 진지라는 남성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50살의 진지는 진안시 공안국 치안지대 3대대 부팀장을 맡고 있는 경찰이었습니다. 그런 폭발에 사용된 엄격히 통제된 TNT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었는데 과연 그가 범인이었을까요? 이와 동시에 다른 수사팀은 주변 상인과 주민들을 조사하던 중 폭발된 차량 근처에 경찰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여 그 경찰차를 찾아냈는데 그 차량이 바로 진지가 속한 치안대대 소속이었습니다. 사건 담당자는 몰래 그 경찰차를 수사하여 차 안에서 폭발된 차량에서 발견된 폭발물 잔여물과 같은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신발과 옷을 처리하지 않아 폭발물 잔여물이 신발 자국과 함께 경찰차에 남아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치안지대 등은 관련 부서를 통해
사건 당일에 진지가 경찰차를 운전하여 폭발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모든 단서는 진지를 강력한 용의자로 주목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사팀이 유해평의 집을 방문하여 조사를 했는데 의문스러운 사실을 발견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유해평의 집에서 수사관들은 여러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에는 유해평이 어린 아들과 찍은 가족 사진 외에 한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지난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다니와였습니다. 그럼 다니와의 사진이 왜 유해평의 집에 있었을까요?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은 분명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관계는 사건과 과연 연관이 있을까요? 경찰은 더욱 유력한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진행하며 사건 발생 원인이 사랑 혹은 증오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3명의 남자인데 그들은 유해평의 전 남편, 진지, 그리고 애인인 다니와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유해평의 전 남편을 조사하여 그를 용의자 혐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지와 다니와를 조사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지는 다니와 조카딸의 남편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담당 경찰은 수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7월 11일 사건 발생 3일 후 경찰은 휴대폰 등 확보된 증거물을 통해 청도에서 진지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진지를 경찰서로 데려가 자백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경찰 일을 해온 진지는 경찰이 자신을 찾게 된 것이 이미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그는 곧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알고 보니 진지는 다니와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진지가 자백한 내용으로 사건 발생 4일 만에 산동성 기율검사위원회, 산동성 공안청, 산동성 검찰원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산동성 고위관료 다니와를 체포하였습니다. 다니와는 조사에 아주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체포된 지 1시간 만에 7월 9일 폭발 사건이 자신이 조카사위 진지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서면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니와는 경찰신문에서 본인이 매우 후회한다고 했지만 그는 사람을 해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한 번에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여전히 유해평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해평을 아주 혐오하여 두 사람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다니와와 유해평 사이에는 어떤 증오가 있었을까요? 다니와의 진술로 경찰은 비극이 14년 전에 한 사랑 이야기로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946년 1월 17일 다니와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기억 속 그는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무를 베다가 왼쪽 손등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1965년 끊임없는 노력 끝에 다니와는 시안교통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마을에서 최초의 대학생이어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와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대학 졸업 후 정부 부처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뛰어난 친화력과 탁월한 능력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다니와는 고위층을 맡게 된 후에도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매번 마을로 돌아가게 되면 그는 운전사에게 마을 입구에 차를 세우게 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농담을 나누며 짧은 거리를 1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젊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해평을 만난 후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6년 다니와는 산동성 랴오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는 성립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남편과 함께 갈 수 없게 되어 다니와는 혼자서 랴오청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랴오청에 도착한 다니와는 한 여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관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다니와의 생활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바로 유해평이었습니다. 당시 18살의 유해평은 가장 아름다울 때였습니다. 유해평은 매우 세심하게 다니와를 잘 돌봤는데 아내와 떨어져 지내던 다니와는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해평에게 다니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남자라 그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자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니와는 48살이었고 유해평보다 30살이나 나이가 많아 이는 두 사람의 미래가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다 다니와는 다시 진안시로 발령받게 되었는데 그는 내연녀와 함께 있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유해평을 산둥성 전자공업국 산하노동서비스 회사에서 일하게 했고 또 그녀를 위해 집도 마련해 주어 다니와의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당시 다니와는 유해평에게 아주 잘해 주었는데 자신이 승진을 하면 그녀도 함께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1997년 말 다니와는 정부 부처에서 차관급으로 승진했고 더 큰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승진으로 그는 내연녀 유해평을 민정국으로 옮겼고 또 한 채의 집과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다니와의 보호 아래 유해평은 진안시에서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해평은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달라가자 부모님과 여동생을 모두 진안시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와에게 애교를 부려 가족들에게 일자리와 호구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실 다니와는 유해평의 탐욕으로 점차 부패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연녀의 끝없는 요구를 채우기 위해 계속 돈을 받아 불법 행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패로 받은 돈의 대부분은 유해평에게 쓰였습니다. 그러다 다니와의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그를 설득하여 잘못된 행동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에 다니와는 아내의 말을 따르는 척했지만 유해평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유해평은 심지어 더욱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한 의사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유해평의 남편은 그녀와 다니와의 추악한 관계를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와가 유해평의 결혼 생활을 망친 것이었기에 그녀는 더욱 탐욕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다니와와 결혼할 수 없다면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006년 유해평은 다니와에게 직장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다니와는 그녀를 국토자원국으로 인사이동해줬는데 유해평은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니와에게 130제곱미터의 큰 집과 최신 모델의 자동차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사건 당시 유해평이 살고 있던 집과 운전하던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유해평은 혼자 살았고 밤 10시가 돼서야 다니와가 그녀를 만나러 가 잠시 머물다가 곧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해평은 그런 삶에 지쳐 다니와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와는 처음부터 유해평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유해평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니와를 협박하기 시작하여 다니와를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해평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해줬는데 그녀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을 협박하는 것이 매우 괘씸했습니다. 결국 그는 유해평을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인 다니와는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면서 사실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런 더러운 일을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꼼꼼하게 사람들을 선별한 끝에 진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지는 다니와의 조카 사위였습니다. 다니와에게는 2명의 형이 있었는데 진지는 큰형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찰이 되어 부대장을 맡게 된 것도 다니와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척 관계였고 또 진지는 다니와에게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진지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 다니와는 가장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진지가 설날에 다니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니와는 진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진지가 유해평을 처리해줬으며 하는 생각을 밝혔는데 진지는 본인이 삼촌 덕분에 지금의 직책을 얻었으니 삼촌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한 끝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유해평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유해평이 주로 시내에서만 활동하였습니다. 시내에 차량이 많아 속도가 매우 느려 마냥 무턱대고 행동했다가는 유해평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진지 자신이 드러날 위험도 있어 그들은 바로 이 계획은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다 진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는 공병 출신으로 폭약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발이 모든 범행 흔적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생각을 다니와에게 얘기하여 두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니와는 진지에게 유해평의 집 주소, 자동차 열쇠 등을 제공했습니다.
진지는 자신의 관시를 이용하여 폭약을 구했고 자동차 정비소 주인인 진창병과 신분이 있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40살이었던 진창병은 자동차 리모컨 장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번의 실험을 거쳤고 2개의 뇌관을 사용한 후 나머지 3개의 뇌관과 2kg의 폭약으로 리모컨 폭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진지는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신이 범인이 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다니와가 재촉할 때마다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7년 7월이 되자 진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게 되었습니다. 7월 9일 오후 진지와 진창병은 경찰차를 타고 유해평의 직장 건물 아래로 갔습니다. 그들은 폭탄을 들고 차에서 내려 유해평의 하늘색 혼다 승용차를 찾아 다니와가 준 리모컨으로 차문을 열고 운전석 아래에 폭탄을 붙였습니다. 모든 과정은 단 1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니 폭탄을 설치한 후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유해평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따라 폭발할 기회를 놓쳤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5분 만에 유해평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진지는 차를 돌려 유해평이 집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지나가는 건설로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역할 분담을 하여 진지는 차 안에서 리모컨을 들고 지시를 기다렸고 진창병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다가 유해평을 발견하면 진지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상인들과 휴식을 취하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유해평이 옆길로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진창병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노인에게 앞쪽이 루이언 아파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의 불안한 모습과 외지 사투리에 노인은 그를 기억하였습니다. 몇 분 후 진창병은 유해평의 차량을 보게 되어 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굉음과 함께 자동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는 인근 노점상에게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중국을 충격에 빠뜨린 지난 7.9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자동차 폭발 후 모든 사람들은 큰 충격에 혼란스러워했는데 그때 휴식을 취하던 노인은 조금 전에 길을 묻던 외지인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는커녕 급하게 경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노인은 경찰차의 번호를 기억하여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7월 13일 다니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고 단 1시간 만에 모든 범행 과정을 자백하여 본인에게 뇌물을 준 사람의 이름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사건 재판 과정에서 다니와는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뇌물을 받아 169만 위안, 하나로 약 3억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133만 위안, 하나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물건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폭발 사건으로 인한 관료 부패 사건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해평은 매우 영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예감하여 유언처럼 가족들에게 내가 만약 참변을 당하게 되면 나를 해친 사람이 분명 다니와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다니와는 자신의 권력으로 사건이 자동차 연료 탱크 과열로 인한 폭발 사고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이 59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그는 곧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런 준비 없이 자신의 사무실을 떠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서류에 서명하던 펜은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고 매일 그를 데려다 주던 자동차는 여전히 마당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는 사무실을 떠날 때 뒤돌아보며 떠났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극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면 여생을 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신문 과정에서 비교적 편안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다니와는 자신의 61년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범인 진창병은 경찰에게 자신이 폭발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망설였던 사실을 강조하며 범행을 중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지는 극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은 다니와의 협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원래는 폭발 장치를 설치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순히 본인의 죄를 인정한 다니와에 대해 검찰이 그에게 지금 후회하십니까? 다시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묻자 그는 후회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탄을 사용한 것이 후회됩니다.
만약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여전히 그녀를 제거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다니와는 내연녀를 제거하려고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가스 과다 흡입과 고속도로 타이어 펑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계획했지만 매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유해평의 차가 고속도로에 오르기 전에 타이어가 펑크나 다니와는 유해평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차까지 고쳐주어야 했습니다. 산동성 인민검찰원 공소 1처 검사 광림은 당시 다니와 사건을 담당한 검사였습니다. 그는 처음 다니와를 만났을 때 그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광림은 여름이었지만 그는 짙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키는 176cm 정도였습니다. 사각형 얼굴에 아주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와는 항상 승승장구했고 큰 좌절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의 박수와 꽃다발만 받아왔던 그는 차가운 수갑을 올가매는 순간 얼마나 큰 공포와 좌절감이 들었을까요? 결국 폭발과 함께 내연녀 유해평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다니와 진지에게 극형과 정치권리 평생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진창병에게 무기징역, 정치생활 영구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극형이 선고되자 다니와는 주사형을 집행해달라고 마지막에 요청을 했습니다. 2007년 9월 5일 최고인민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7.9 폭발 사건의 주범 다니와와 진지는 산동성 진안시에서 극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실제 사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